71세 엄마가 내린 결심. 하지만 아들은 서류를 찢으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 엄마가 아니야! 황혼의 사랑은 왜 이토록 잔인하게 막혀야 했을까요? 정혜숙은 마당 한 구석에 놓인 작은 상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다. 71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그녀의 모습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하지만 그 정갈한 외모 뒤로는 12년간 쌓인 깊은 외로움이 스며들어 있었다. 여보, 무의식 중에 흘러나온 말이 적막한 마당에 흩어졌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2년. 처음 몇 년은 그래도 견딜만 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바쁜 나날들이 슬픔을 달래주었다. 하지만 은퇴 후 사람들과의 만남마저 줄어들면서 적막함은 더욱 깊어졌다. 해숙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가을 저녁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남편과 함께 이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며 하루 일과를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그 아름다움조차 쓸쓸하게만 느껴졌다. 이렇게 늙어가는 게 맞을까? 중얼거린 말이 바람에 실려 날아갔다. 38년간 교직 생활을 하며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의 노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었다. 자식들은 모두 서울에 살고 있어 명절이나 생일 때나 돼야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전화 통화야 자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깊은 공허함을 채우기 어려웠다. 그 무렵 동네 슈퍼마켓에서 해숙은 김도현을 자주 마주치기 시작했다. 73세의 도현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 여전히 위풍당당한 모습이었다. 은퇴한 철공소 사장답게 거친 손과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 세월의 깊이를 말해주었다. 아, 정 선생님 아니세요? 어느 날 오후 도현이 먼저 말을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굵직하면서도 따뜻했다. 네, 맞습니다. 김 사장님이시죠? 해숙은 살짝 당황하면서도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었다. 사실 그녀는 이미 도현을 알고 있었다. 동네에서 철공소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소문을 들었던 것이다. 이렇게 마주치니 반갑네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실까요? 도현의 제안에 해숙은 잠시 망설였다. 남편 없이 다른 남자와 차를 마신다는 것이 어색하기도 했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도 했다. 괜찮으시다면 결국 그녀는 작은 카페에서 도현과 마주 앉게 되었다. 부인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해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현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5년 됐습니다. 정 선생님은 12년이라고 들었는데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듯한 시선을 나누었다. 도현은 컵을 돌리며 말을 이었다. 처음엔 미칠 것 같더라고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니까 철공소 일에만 매달렸죠. 그래도 견딜 수 없어서 결국 문 닫고 은퇴했어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일로는 버텼는데 은퇴하고 나니 더 힘들더라고요. 집에 혼자 있으면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서럽더라고요. 도현의 말에 해숙은 깊이 공감했다. 바로 오늘 저녁 마당에서 혼자 숟가락을 들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게 되었다. 처음에는 우연히 마주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새 서로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했다.
도현은 호탕한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해숙과 함께 있을 때는 한없이 부드러워졌다. 그는 철공소를 운영하며 쌓인 온갖 에피소드들을 재미있게 들려주었고, 해숙은 38년간의 교직 경험에서 나온 따뜻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정 선생님은 참 따뜻하시네요.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김 사장님도 듬직하시고 함께 있으면 든든한 기분이 들어요. 두 사람 모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사랑이라고 하기엔 나이가 들었고, 그렇다고 단순한 동료애라고 하기엔 너무나 특별한 것이었다. 어느 날 도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정 선생님,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면 우리 함께 사는 거 어떨까요? 해숙의 얼굴이 붉어졌다. 71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순수한 그녀의 반응이 도현의 마음을 더욱 확실하게 만들었다. 저도 혼자 가는 길이 두려워요.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면 안 될까요? 해숙은 며칠간 고민에 빠졌다. 마음으로는 도현과 함께 하고 싶었지만 세간의 시선과 자식들의 반응이 걱정되었다. 무엇보다 죽은 남편에 대한 미안함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또다시 마당에서 혼자 저녁을 먹던 해숙은 문득 깨달았다. 남편도 내가 이렇게 외롭게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38년간 자신을 사랑했던 남편이라면 분명 자신의 행복을 바랐을 것이다. 그리고 도현과의 관계는 그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서로에 대한 진실한 동반자였다. 다음 날 해숙은 도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야기를 끝까지 전해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김 사장님, 저 생각해 봤어요. 네, 말씀하세요. 조심스럽게 한번 시작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서로 의지하며 남은 시간을 함께 하는 거요. 전화기 너머로 도현의 안도의 한숨이 들려왔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 선생님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 이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만난 두 영혼이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며 함께 걸어갈 길을 선택한 것이다. 마당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던 해숙의 입가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동반자가 생긴 것이다. 여보, 이번에는 하늘의 남편에게 바치는 감사와 양해의 인사였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별의 말이기도 했다. 해숙이 도현과의 동거를 결심한 지 일주일 후, 그녀는 용기를 내어 서울에 사는 큰아들 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45세의 민호는 강남의 한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어려서부터 똑똑했던 그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부모의 자랑이었지만 성공할수록 점점 차가워지는 것 같았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민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바빴다. 아마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는 듯 했다. 민호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서. 해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자식에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색하고 부담스러운지 새삼 깨달았다. 무슨 일인데요? 몸 어디 아프신 거 아니죠?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엄마가 누군가와 같이 살려고 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네. 엄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김도연이라고 동네에서 철공소 하던 분이 계셔. 그분과 함께 살려고 해. 엄마! 민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재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혼은 아니고 그냥 서로 의지하며 같이 사는 거야.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서.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이 뭘 노리는지 모르세요? 71세에 갑자기 나타난 남자가 순수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민호의 말은 날카롭고 차가웠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재산 분쟁을 봐온 그에게는 이런 상황이 전형적인 재산을 노린 접근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엄마, 우리 집 시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익산 시내라지만 그래도 3억은 넘어요. 그 사람이 그걸 모를까요? 해숙은 아들의 차가운 반응에 마음이 아팠다. 민호야, 도현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자기도 집이 있고. 엄마,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모르세요. 특히 노인분들 상대로 한 사기 뉴스 안 보세요? 혹시 그 사람 엄마한테 진명에 이전하자는 말 안 했어요? 그런 얘기는 안 했어. 다만 자기 집 팔고 엄마 집에서 같이 살자고. 그거예요. 그게 바로 수상한 거라고요. 엄마, 진명이는 절대 그대로 두세요. 만약 그 사람이 엄마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되면 나중에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면서 재산 분할 요구할 수도 있어요. 민호의 말은 법률적으로는 틀리지 않았지만 해숙에게는 너무나 냉정하게 들렸다. 민호야, 엄마가 그렇게 바보 같아 보여? 도현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우리는 서로. 엄마,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제가 변호사니까 이런 케이스 얼마나 많이 봤는데요. 처음엔 다 좋은 사람인 것처럼 접근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해숙은 전화를 끊고 싶었지만 아들과의 대화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튿날 저녁 둘째 딸 정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43세의 수진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오빠인 민호보다는 따뜻했지만 현실적인 면에서는 그에 못지않았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정말이에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수진아, 너도 오빠처럼 반대할 거야? 엄마, 반대라기보다는 걱정이에요. 엄마가 외로우신 건 알겠는데 너무 성급한 건 아닌가요? 그분과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몇 달 됐어. 수진아, 엄마 나이가 몇 살인데 천천히 알아가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해숙의 말에 수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며 생과 사를 지켜본 그녀였기에 어머니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다. 엄마,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엄마가 그렇게까지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해숙은 수진의 부드러운 물음에 마음이 열렸다. 오빠와 달리 딸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다. 수진아, 엄마가 12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너희들이 알아? 매일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가끔 너희들과 통화하는 것 빼고는 하루 종일 혼잣말만 하고 살았어.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연 씨는 엄마를 이해해줘.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오랜만에 웃을 수 있어. 엄마, 수진도 코끝이 찡해왔다. 하지만 현실적인 걱정을 떨쳐버릴 수는 없었다. 그런데 엄마, 솔직히 말하면 그분 경제적으로는 어떠세요? 혹시 엄마 노후 자금에 의존하려는 건 아닌가요? 수진아, 너마저 그런 말을 하니? 해숙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다. 엄마, 저는 오빠처럼 막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병원에서 보면 노인분들이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재산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수지는 말을 이었다.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이라면 성급하게 동거할 필요 없이 좀 더 지켜보면서 교제하시면 안 돼요. 굳이 한 집에서 살아야 해요. 수진아, 엄마 나이가 71살이야. 지켜보고 기다릴 시간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해? 그리고 엄마도 혼자 사는 게 무서워. 해숙의 솔직한 고백에 수지는 말문이 막혔다. 밤에 혼자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봐 무서워. 몸이 아프거나 쓰러지면
도연 씨와 함께 있으면 그런 불안감이 없어져. 엄마, 그런데 너희들은 엄마 재산만 걱정하고 있어. 엄마 마음은 생각도 안 하고. 해숙의 목소리에 서러움이 배어 있었다. 며칠 후 민호가 익산으로 내려왔다. 그는 휴가를 내고 급하게 내려온 것이었다. 엄마,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 가방을 열었다. 제가 부동산 관련 법률을 찾아봤는데 정말 위험해요. 만약 그 사람과 같이 살게 되면 민호야, 엄마가 바보야?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도 구분 못해? 엄마,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봤을 때 동거를 하게 되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럼 재산분할 청구권이 생겨요. 민호는 준비해온 법률 서적을 펼치며 설명했다. 더군다나 그 사람이 자기 집을 팔고 엄마 집에서 같이 살자고 했다면서요? 그럼 증여세 문제도 생겨요. 집 명의를 공동으로 하자고 할 수도 있고 도연 씨는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어. 지금은 안 했어도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엄마, 우리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이에요. 그걸 남에게 넘겨줄 순 없어요. 민호의 말에 해숙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남이라니! 도연 씨가 남이야? 엄마한테는 가족 같은 사람이야! 엄마, 정신 차리세요. 몇 개월 알고 지낸 사이가 가족이에요? 혈육인 저희보다 더 가깝다는 거예요? 민호야, 내가 언제 엄마를 가족으로 생각했어?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1년에 명절 때 한 번, 생일 때 한 번 오는 게 다야. 평상시에는 안부 전화도 제대로 안 하면서 이제 와서 엄마 재산 걱정한다고?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잖아요? 그래도 엄마 용돈은 꼬박꼬박 보내드리고 있고 용돈, 해숙이 비웃었다. 그 용돈이 뭐야? 엄마 마음을 사려고 주는 돈이야? 엄마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관심이야. 사랑이야. 민호는 어머니의 격한 반응에 당황했다. 평소 온화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기는 처음이었다. 엄마, 진정하세요. 제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사랑한다면서 엄마 행복은 왜 반대해? 엄마가 외롭다고 하는데 왜 이해해 주지 않아?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12년 동안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밤에 잠 못 이루고 누구와 대화할 상대도 없어서 혼자서 중얼거리며 살았어. 엄마, 그런데 이제 엄마를 이해해주고 함께 해줄 사람이 생겼는데 너희들은 재산만 걱정하고 있어. 엄마가 그렇게 한심해 보여? 그날 저녁 해숙은 도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연 씨, 미안해요. 아이들이... 정 선생님, 괜찮아요. 충분히 이해해요. 자식들이 걱정하는 게 당연하죠. 도현의 차분한 목소리가 해숙의 마음을 달래주었다. 그런데 혹시 집명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신다면 제가 제 집을 안 팔아도 돼요. 각자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도연 씨.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해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이들이 걱정하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엄마 행복을 위한 선택인데 왜 다른 사람 눈치를 봐야 해요? 정 선생님. 도연 씨, 우리 처음 계획대로 해요. 도연 씨는 집을 팔고 저는 제 집에서. 아니, 우리 집에서 함께 살아요. 해숙의 결심은 확고했다. 다음 날 수진이 내려왔다. 오빠와 달리 그녀는 어머니와 차근차근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다. 엄마, 오빠가 너무 심했죠? 저는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진의 따뜻한 말에 해숙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하지만 엄마, 정말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같이 살기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수진아, 엄마가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했는데 밤잠 못 이루면서 고민했어. 해숙은 딸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이제 71살이야.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는 나이야.
그런데 남은 시간마저 외롭게 보내야 해? 엄마, 수진아, 엄마도 사람이야.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어. 도현 씨와 함께 있으면 그런 외로움이 사라져.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너희들은 모를 거야. 수지는 어머니의 간절한 말에 마음이 아팠다. 엄마, 알겠어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원하신다면 저는 반대하지 않을게요. 다만 조심스럽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마워, 수진아. 해숙은 딸을 끌어안았다. 하지만 오빠는 아직 반대할 거예요. 특히 진명의 문제 때문에. 그건 엄마가 해결할게. 내 집이고 내 인생이야. 내 행복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해숙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71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 당당히 목소리를 내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해숙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아직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만큼은 확고했다. 남은 인생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다짐과 함께 2월의 찬바람이 익산 시내를 휘몰아치는 아침 해숙은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메고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화장을 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도현과 함께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러 가는 날이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 한구석에서는 망설임이 일었다. 지난 한 달간 아들 민호와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다. 그는 매일 같이 전화를 걸어와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고, 급기야 변호사 동료들과 상의했어. 법적 대응 방안까지 검토한다고 했다. 엄마,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그 사람과 결혼하시면 저는 정말로 인연을 끊겠어요. 어젯밤 민호의 마지막 전화통화가 떠올랐다. 차가운 목소리로 내뱉은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해숙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결심한 일이었다. 71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다. 아무리 자식이라 해도 자신의 행복까지 포기할 수는 없었다. 오전 10시 도현이 해숙의 집 앞에 도착했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목욕을 하고 가장 좋은 양복을 꺼내 입었다. 73세의 나이에 다시 한번 맞이하는 혼인신고일이 떨리고 설렜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있었다. 해숙의 자식들, 특히 큰아들의 강한 반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게 아닌가? 도현은 자신 때문에 해숙이 자식들과 사이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다. 몇 번이고 그냥 제가 포기하겠다고 말하려 했지만 해숙의 확고한 의지를 보며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다. 해숙이 집에서 나왔다.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어려 있었다. 정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아요. 그냥 잠을 잘 못 잤어요. 해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도현은 그녀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정 선생님, 정말로 괜찮으시다면 우리 좀 더 천천히 해도 되는데요. 굳이 오늘 급하게. 아니에요. 도현 씨. 이미 결심한 일이에요. 더 늦춰봤자 달라질 건 없어요. 해숙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도현의 낡은 그랜저를 타고 구청으로 향했다. 차 안은 조용했다. 평소 같으면 이런저런 대화로 시간을 보냈을 텐데 오늘은 왠지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도현이 라디오를 켰다. 오래된 트로트가 흘러나왔다. 사랑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가사가 두 사람의 귀에 들려왔다. 참 좋은 노래네요. 도현이 먼저 말을 꺼냈다. 그러게요.
사랑은 정말 나이를 먹지 않나 봐요. 해숙도 작게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 뒤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숨어 있었다. 내가 정말 사랑 때문에 이러는 걸까? 아니면 그냥 외로움 때문일까? 해숙은 자신에게 물어봤다. 지난 몇 개월간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수없이 던졌다. 그리고 그때마다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도현과 함께 있을 때의 평안함, 그 따뜻함은 단순한 외로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익산시청은 평일 오전이라 그리 붐비지 않았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해숙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정 선생님, 손이 너무 차가우시네요. 도현이 해숙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괜찮아요. 긴장돼서 그런가 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이에 다시 혼인신고를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고 있었다. 민원실에 들어가자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다. 혼인신고 접수하러 오셨어요? 서류는 준비해 오셨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해숙이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꺼냈다. 지난 일주일간 준비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호적등본, 신분증, 그리고 혼인신고서. 잠깐만요. 서류 확인해보고 접수해 드릴게요. 직원이 서류를 받으려는 순간이었다. 엄마! 구청 민원실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해숙은 깜짝 놀라 돌아봤다. 민호가 서 있었다. 정장 차림에 차가운 표정을 한 채 그곳에 서 있었다. 민호야, 어떻게 여기를...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슴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민호가 큰 걸음으로 다가왔다. 구청 민원실의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봤다. 민호야,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사람들이 다 보잖아. 해숙이 당황하며 말했다. 사람들이 본다고요? 엄마가 지금 하시려는 게 더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구청 직원들과 다른 민원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민호야, 진정해. 우리 밖에서 얘기하자. 도현이 나서려 했지만 민호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아저씨는 죄송하지만 잠깐 빠져주세요. 제가 어머니와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어서요. 민호의 말투는 예의는 갖췄지만 차가웠다. 민호야, 도연 씨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해숙이 나섰지만 민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엄마!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서류 제출하시면 저는 정말로 엄마와 인연을 끊을 거예요. 민호야, 엄마가 제 말을 안 들으시고 그 사람과 결혼을 강행하신다면 저는 더 이상 엄마를 엄마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구청 민원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이들의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다. 해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민호야, 정말 그런 말을 엄마한테 하는 거야? 네, 정말입니다. 지금부터는 저랑 인연 끊으세요. 저에겐 더 이상 엄마가 아닙니다. 민호의 말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38년 교직 생활을 하며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쳐온 해숙이었지만 자신의 아들에게서 이런 차가운 말을 들을 줄은 몰랐다. 민호야, 정말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저는 진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만류했는데요? 그런데도 엄마는 제 말은 듣지 않으시고 그 사람 말만 들으시잖아요. 민호야, 그게 아니야. 엄마는 뭐가 아니에요? 그 연세에 철공소 아저씨랑 결혼한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얼마나 창피한 소리 들을 것 같은데요? 저희 체면은 생각도 안 하세요?
민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해숙의 가슴을 찔렀다. 체면. 민호야, 엄마 행복보다 체면이 더 중요해. 엄마! 그게 행복이에요? 그냥 외로움에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해숙은 아들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정말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정 선생님, 도현이 조심스럽게 해숙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하지만 해숙은 그 손을 뿌리쳤다. 도연 씨, 미안해요. 저는 안 되겠어요.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내 자식이 날 버리는데 내가 무슨 권리로 내 행복을 말해? 해숙은 손에 들고 있던 혼인신고서를 바라봤다. 조심스럽게 작성했던 서류들. 도현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준비했던 그 서류들이 이제는 무겁기만 했다. 엄마, 민호도 어머니의 오열하는 모습을 보며 당황했다. 이렇게까지 어머니가 무너질 줄은 몰랐다. 엄마, 울지 마세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해숙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혼인신고서를 들어 올렸다. 정 선생님 안 돼요. 도현이 만류했지만 해숙은 이미 서류를 찍기 시작했다. 찢어지는 종이 소리가 조용한 민원실에 울려 퍼졌다. 함께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작성했던 혼인신고서가 산산조각이 되어 바닥에 떨어졌다. 정 선생님, 도현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 조각들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73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은 처음이었다. 해숙은 오열하고 있었다. 38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항상 의젓하고 단정했던 그녀가 구청 민원실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내가 뭘 잘못 생각했지? 내 자식이 날 버린다는데 어떻게 내 행복만 생각해? 해숙의 중얼거림에 도현의 마음도 찢어졌다. 정 선생님, 진정하세요. 우리 다시 생각해봐요. 도현이 해숙의 어깨를 감싸려 했지만 해숙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도연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 그만 울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민호도 당황해서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한 번 터진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구청 직원이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괜찮으시면 상담실로 자리를 옮기실까요? 다른 민원인분들도 계시고 상담실로 자리를 옮긴 후 해숙은 계속 흐느꼈다. 도현은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아서 손수건을 건넸다. 정 선생님, 괜찮아요. 우리 좀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봐요. 도연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해숙은 도현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안 되겠어요. 내 자식이 절연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제 행복만 생각해요? 민호가 입을 열었다.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걱정되는 게 사실이에요. 민호야, 해숙이 아들을 바라봤다. 엄마가 그렇게 바보 같아 보여? 그게 아니에요, 엄마. 하지만 뭐야? 엄마가 사기당할 만큼 한심해 보인다는 거야? 해숙의 목소리에 서러움이 배어 있었다. 도현이 일어섰다. 정 선생님, 그리고 민호 씨, 도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도현 씨, 해숙이 놀란 표정으로 도현을 바라봤다. 정 선생님이 자식분들과 사이가 멀어지는 걸 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제가 욕심을 부렸나 봅니다. 도현 씨,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 선생님. 민호 씨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 선생님께 무리한 부탁을 드린 거죠. 도현은 민호를 바라봤다. 민호 씨, 어머님을 잘 모시세요. 어머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민호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입을 다물었다. 도현 씨, 정말 미안해요. 해숙이 마지막으로 도현에게 말했다.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행복했어요. 도현은 해숙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 혹시나 마음이 외로우시면 친구로라도 연락 주세요. 멀리서나마 선생님의 행복을 빌겠습니다. 해숙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눈물만 흘러내렸다. 도현이 상담실을 나갔다. 그의 뒷모습이 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해숙은 바라봤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집에 가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바닥에는 아직 찢어진 혼인신고서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준비했던 그 서류들이 이제는 끝을 상징하는 잔해가 되어버렸다. 구청을 나서며 해숙은 돌아보지 않았다. 도현의 차가 주차장에서 떠나는 소리만 멀리서 들려올 뿐이었다. 71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려 했던 그 용기는 아들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그날 오후 해숙은 혼자 집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다. 2월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있었다. 다시 시작된 혼자만의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더 계속될지 알 수 없었다. 구청에서의 그 일이 있은 지 한 달이 지났다. 해숙은 며칠간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도현에게서 온 전화도 받지 않고 수진이의 걱정 어린 안부 전화에도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마당에 나와 빨래를 널고 있는데 도현이 나타났다. 정 선생님, 해숙은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다. 한 달 사이에 도현은 많이 야위어 보였다. 도현 씨, 왜 오셨어요? 그냥 안부가 궁금해서요. 혹시 아픈 데는 없으시죠? 도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해숙은 고개를 돌렸다. 그와 마주 보고 있으면 마음이 또 흔들릴 것 같았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 선생님,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봅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로라도 지낼 수는 없을까요? 해숙의 손이 멈췄다. 친구라는 말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친구요? 네. 결혼은 아니더라도 서로 의지하며 지낼 수는 있잖아요. 제가 선생님과 완전히 인연을 끊을 수는 없어요. 해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가끔 차나 마시러 오세요. 그 후로 도현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해숙을 찾아왔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다.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기도 하고 해숙이 병원에 갈 때 도현이 동행하기도 했다. 정 선생님, 오늘 혈압약 받으러 가는 날이죠? 네, 맞아요. 혼자 가도 되는데 아니에요.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병원에서 기다리는 시간도 지루하실 텐데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해숙은 점차 마음의 평안을 되찾아갔다. 결혼은 하지 못했지만 도현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여전히 소중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은 해숙의 마당에서 저녁을 함께 먹고 있었다. 도현 씨, 미안해요. 제가 너무 약했나 봐요.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이 잘못하신 게 뭐가 있어요? 아이들 반대에 굴복해서 우리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요. 도현은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 가족은 소중한 거예요. 그 소중한 걸 잃으면서까지 저와 함께할 필요는 없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수진이 오랜만에 익산으로 내려왔다. 어머니와 도현의 일상을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엄마, 아저씨도 오늘 오신다고 했죠? 응. 저녁 때쯤 올 거야. 수진아, 괜찮겠어? 네, 엄마. 저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싶어요. 도현이 도착했을 때 수지는 조심스럽게 그를 관찰했다. 어머니에 대한 그의 세심한 배려, 정중한 말씨.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의 편안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수지는 도현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했다. 아저씨, 엄마와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동네 슈퍼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처음엔 그냥 인사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이해하게 됐죠. 아저씨도 혼자 지내시느라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네. 아내를 잃고 5년간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정 선생님을 만나면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수지는 도현의 진솔한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 저녁 식사 후 수지는 어머니와 단둘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엄마, 아저씨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해숙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수진아,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엄마. 엄마를 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진심으로 엄마를 아끼시는 것 같아요. 수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오빠는 아직 반대하겠지만 저는 이해할 것 같아요. 엄마가 왜 그분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지. 해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수진아. 엄마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봐 늘 걱정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엄마의 선택이 틀린 게 아니에요. 다만, 결혼이라는 형식에 너무 매달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수진의 말에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수진아. 엄마도 이제 깨달았어. 결혼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겨울이 다시 찾아왔다. 구청에서의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10개월이 지났다. 해숙과 도현은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도 거의 매일 만났다.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때로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해숙의 마당에서 된장찌개를 끓여 먹고 있었다. 저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노을이 아름다웠다. 도연 씨, 고마워요. 갑자기 뭘 고맙다고 하세요? 함께 해줘서요. 결혼은 못했지만, 이렇게 함께 있어 주셔서요. 해숙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결혼이 전부는 아니더라. 내 노후에 진짜 필요한 건 나를 이해해 주는 것 하나였어. 도현이 미소를 지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 선생님, 혼자였다면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저녁을 먹을 수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계속했다.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마당에 퍼졌다. 정 선생님, 노을이 참 예쁘네요. 그러게요. 예전엔 혼자 보는 노을이 쓸쓸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아름답게 느껴져요. 해숙이 도현을 바라봤다. 73세의 그의 얼굴에도 노을이 물들어 있었다. 주름이 깊어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다. 도연 씨, 우리 참 잘했죠. 뭘 잘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거요. 결혼은 못했어도 이렇게 함께 하는 거 말이에요.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잘했어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걸 배웠어요. 두 사람은 웃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만난 두 영혼이 서로를 의지하며 만들어가는 새로운 형태의 사랑이었다.
된장찌개 한 그릇을 나누며 저녁 노을을 함께 바라보며 그들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아가고 있었다. 마당에는 평화로운 저녁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두 사람의 조용한 웃음소리가 노을진 하늘로 스며들어갔다. 정 선생님, 내일도 함께 저녁 먹을까요? 그럼요, 도연 씨. 내일은 김치찌개 끓여드릴게요. 그럼 제가 두부 사서 올게요.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함께하는 일상의 소중함. 그것이 바로 그들이 찾던 진정한 행복이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함께 나누면 우리가 사는 이야기가 됩니다.